문은 닫혔고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엔 여전히 이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부모님에게 부동산은 평생의 결과였고 자녀에게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가족의 시간은 갑자기 회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누가 관리하지? 누가 수리하지? 세금은 누가 내지? 그리고 결국 팔 건가 말 건가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속을 어떻게 나눌까가 아니라 상속 이후 그 부동산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까? 하지만 현실의 상속은 대부분 공동소유로 시작합니다. 건물 하나를 자녀 셋이 상속받으면 그 건물의 주인은 셋입니다. 지분은 나뉘지만 건물은 하나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의견은 셋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월세 받자. 지금 팔면 아깝잖아.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금 내야 하는데 팔아서 정리하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말하면 난 모르겠는데? 이 순간부터 건물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합니다. 상속 전에 미리 정리해서 현금으로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현금은 나누기 쉽고 분쟁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종이에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기한 내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부동산만 남기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동산을 세금을 대체하는 물납이나 나누어 내도록 한 연부연납 같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가장 흔한 장면은 결국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헐값에 급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상속은 절세 이전에 급매를 막는 장치가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포함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안내되는 구간은 순금융재산이 1억 초과해서 10억 이하의 범위라면 20% 공제되고 최대 2억 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순금융재산이 5억이면 20%인 1억 원을 공제받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공제는 현금 상속이 유리하다는 말을 현실적인 숫자로 만들어주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그중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공제는 보통 이렇게 층층이 붙습니다. 일괄 공제액은 5억 원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순금융재산 5억의 20%인 1억 원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단순화하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이 15억에서 6억을 공제한 9억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얹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같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급하게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되고 헐값 매각이나 강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부동산을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노후의 월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월세가 끊기면 삶의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속 전에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정답을 알면서도 정작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그대로 상속되고 문제는 자녀 세대에서 폭발하게 되죠. 현금화가 어렵다면 답은 바뀝니다. 부동산을 팔기 전에 운영구조를 먼저 만든다로 전환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구조란 이런 겁니다. 임대료는 어디로 들어오는가? 공실, 연체가 생기면 누가 대응하는가? 수선비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가? 큰 공사가 필요하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관리자는 누구이며 권한과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부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남기는가? 이게 없으면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런 말이 터집니다. 누가 얼마 냈어? 왜 네가 마음대로 수리해? 그럼 너만 이득 보잖아. 갈등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불씨는 항상 운영의 빈칸에서 나옵니다. 이쯤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이 강제로 남겨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첫째에게 준다고 써도 다른 자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내 몫은 줘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원래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이 개입한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제도는 새로운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가?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줘야 하나? 부모의 재산 처분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말이죠.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조항들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론이었고, 또 일부 조항은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개정 논의가 이어지며 혼선과 공백 우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없어진다 혹은 유지된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구체 설계가 바뀌는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핵심 난제는 유류분만이 아닙니다. 공동지분 상태에서 팔자는 결론이 나도 실행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팔려면 같이 팔아야 한다이고, 그래서 상속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결정이 늦어지는 자산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끝낼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현물로 쪼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때 법원은 경매를 통한 배금 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경매로 가는 순간 가족이 기대하던 가격과 현실의 낙찰가 사이에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부동산의 목표는 점점 명확해집니다. 경매로 떠밀리기 전에 제값에 매각하거나 매각 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시간을 벌자.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신탁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쓰든 유류분이 존재하는 한 분쟁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상속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매각해 현금화하고 나눌 것인가. 상속 부동산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여기로 수렴합니다. 현금화해서 분할한다. 그 과정에서 투명한 관리와 원활한 수익이 동반되면 분쟁의 온도는 확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대개 이 질문에서 폭발하니까요. 누가 더 가져갔지? 누가 더 냈지? 누가 마음대로 했지로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장부, 주장이 아니라 기준, 그리고 말이 아니라 운영 구조입니다. 유류분은 잠금 같은 제도입니다.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영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향장치, 즉 핸들을 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꼭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 집행자, 가족 합의로 지정한 운영 책임자, 외부 전문 관리팀, 필요하면 제도적 장치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 의견이 달라도 건물이 굴러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유류분 협상이 길어져도, 지분 다툼이 이어져도, 임대료는 들어오고 관리비는 나가고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공제는 중요합니다. 일괄 공제, 금융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까지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세청의 계산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금매를 하고, 금매는 또 갈등을 낳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가족은 시간을 갖습니다. 협상할 시간, 운영 정리할 시간, 제값을 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금은 세금을 깎아주기 전에 가족을 서두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공실구조대 같은 팀은 상속 부동산에서 반복되는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료 입금 구조를 표준화하고, 연체, 공실 대행을 규칙으로 만들고, 수선 보수는 견적과 근거를 남기고, 장부는 공유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하고, 의사결정은 누가 말이 세냐가 아니라 정해진 룰로 돌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쌓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가족의 싸움은 내가 맞다가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로 내려옵니다. 갈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폭발 확률이 줄어듭니다.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는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겨진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정산되고, 어떻게 제값에 매각되어 어떻게 공평하게 나뉠지에 그 운영의 구조를 남기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딱 이 세 줄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유동성을 남겨라. 현금은 세금과 급한 지출을 시간으로 바꿔준다. 둘째, 현금화가 어렵다면 운영 구조를 먼저 만들어라. 임대, 수선, 장부, 보수, 권한까지 시스템으로 만든다. 셋째, 유류분은 완전 회피가 어렵다. 하지만 관리 주체를 두면 싸움이 건물이 아니라 숫자 위에서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은 건물을 두고 싸우는 대신 건물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